안녕하세요. 크립토 노마드입니다. 미국 증시가 조금 나아질 듯 하면 다시 험난한 모습을 확인해 주면서 대체 연말 장세가 어떻게 흘러가려고 이러는지 대응하는 입장에서는 여러모로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뉴욕 증시는 미국 연준의 긴축이 예상보다 더 길어질 수가 있고 이로 인해 경기 침체 위험이 커질 수 있다라는 우려가 악재 시그널로 작용하면서 3대 지수 모두 하락 마감했습니다. 비트코인 역시 아주 큰 반등폭은 확인하지 못한 채 17,000달러 지지 테스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나마 17,000달러 위로 어떻게든 올라서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포착된다라는 점이 다행이라면 다행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비트코인의 경우에는 단기적으로는 반등 가능성에 대한 분석도 이어지고 있지만 내년 경제 상황과 둘러싼 전망들을 보면 대체로 침체 우려, 금리 인상 지속, 이런 키워드들이 중심에 자리하면서 비트코인에 대한 하방 압력 가능성도 언급되고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들이 제시되고 있는지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JP모건 CEO가 암호화폐를 애완돌로 묘사하면서 이런저런 말들 나오고 있는데 재밌는 것은 이번에 JP모건이 리플의 ODL 파트너와 파트너십을 체결했다라는 소식입니다. 이번 파트너십의 주인공인 알파르단 거래소가 아랍에미리트 기반이라는 점을 놓고 보면 결국 JP모건 역시 아프리카 지역에서의 송금 확장을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점 엿볼 수 있습니다. JP모건이 아프리카 지역 송금을 위해서 지금 당장 이 회사를 통해서 리플 ODL을 사용하겠다는 건 아니지만 그 가능성이 열렸다는 점 꽤나 흥미롭게 여겨지는 부분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리플 소송 결과가 과연 어떻게 될지를 놓고 많은 분들이 기대와 염려를 갖고 계시다라는 점, 저 역시 요즘 부쩍 더 강하게 느껴집니다. 최근 들어서 해외 커뮤니티에서 자주 거론되는 4가지 가능성이 있는데 이와 더불어서 만약 리플 소송이 약식 재판 이후에 본안 소송으로 가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걸까? 최근 들어서 해외 커뮤니티에서 자주 거론되는 몇 가지 가능성들이 있는데 이와 함께 만약 리플 소송이 약식 재판 이후에 본안 소송으로 가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걸까? 이런 부분 역시 하나의 변수로 다뤄지고 있습니다. 하나씩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라이브 방송에서 로보테라 프로젝트에 대해서도 여러 말씀들을 주셨는데 이 프로젝트의 장점은 엘뱅크 거래소의 계열사가 투자 개발을 한다는 점이고 단점은 초기 프로젝트인 만큼 사전 판매가 성공하지 못하면 아예 사라질 가능성도 존재한다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 프로젝트의 ICO 단계로 접근할 때는 하이 리스크와 하이 리턴이 명확하게 존재하는 만큼 혹시라도 투자를 결정하시더라도 소액으로 접근하셔야 한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저 역시 초기 프로젝트를 바라보는 경험치를 키우기 위해서 소액으로만 접근한 상태이고 무리한 욕심은 언제나 화를 불러온다는 점도 생각하시면서 각자 판단하시면 좋겠습니다. 더불어 크립토 블라블라 채널의 운영사 주식회사 블라블라 팩토리는 악플을 근절하고 선플을 조장하기 위한 연중 캠페인 모지리 챌린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루 중 최악의 악플을 단 오늘의 모지리로 선정될 경우에 댓글 상단 고정을 부상으로 드립니다. 욕설, 비방, 모욕 등 인격 살인 수준의 막말을 아무렇지 않게 일삼는 생각 없는 모지리들의 많은 참여 기대하겠습니다. 그럼 이번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뉴욕 증시가 힘을 좀 받아줘야 산타 랠리든 연말 랠리든 기대를 할 수가 있는데 아직은 참 분위기가 모호합니다. 예상보다 미국의 고용과 소비가 여전히 탄탄하다는 점이 잇따라서 확인되면서 긴축 장기화 가능성이 커질 수 있다는 점, 이에 따른 경기 침체 위험이 커질 수 있다는 점 등이 악재 시그널로 작용하면서 3대 지수 모두 하락 마감했습니다. 관건은 다음 주로 예정된 12월 FOMC 회의인데 단기적으로는 금리 인상 속도 조절, 조금 중기적으로는 최종 금리 인상 폭 상승 가능성, 이 정도를 관전 포인트로 꼽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뉴욕 증시가 이렇게 힘이 빠지다 보니까 비트코인 역시 추가적인 반등세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17,000달러 아래로 빠지더라도 어떻게든 돌파를 해내고 있다는 점인데 이런 흐름이 과연 어떤 방향성을 가지게 될지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공포 탐욕 지수는 하루 전보다 4포인트 오른 29를 기록하면서 극단적인 공포 단계가 다시 공포 단계로 완화됐습니다.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별다른 반등폭 없이 40% 초중반에 걸쳐 있는 상황입니다.
단기적인 비트코인의 흐름과 관련해서 암호화폐 분석가 마이클 반데포페는 두 가지 상황으로 구분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먼저 17,200달러 돌파를 이뤄낼 경우에 18,100달러까지의 롱 트리거가 될 것이다. 하지만 16,900달러에서 저항을 맞을 경우에는 다시 16,200달러에서 16,500달러 리테스트를 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이 양반은 자신의 투자 전략과 관련해서도 말을 못했는데, 내가 2018년 약세장 상황을 떠올려 보면 나는 그때 지속적으로 축적을 했고 계속 크립토에 대한 믿음을 놓지 않았다. 그리고 나서 2020년과 2021년에 결실을 얻을 수 있었다. 이번에도 똑같은 컨셉이 적용된다. 앞으로 12개월 동안 계속 견디고 축적하면 그 결과는 몇 년 뒤에 찾아올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중장기 대응하시는 분들에게는 아주 교과서적인 대응 전략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익명의 분석가 캡틴 파이빅의 경우에는 비트코인 황소 세력은 18,500달러를 돌파해야 하는데 그래야 일간 차트 기준으로 하락 쐐기 패턴 상단 저항을 뚫을 수 있다. 이런 점을 강조했습니다. 함께 공유한 차트를 보면 18,500달러 부근의 상단 저항을 뚫을 경우에 내년 1월까지 29,800달러까지 내달릴 수 있다는 점이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상황은 딱 우리가 기대하는 산타랠리 양상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물론 상단 저항을 맞을 경우에, 그러니까 돌파하지 못하고 저항을 맞고 떨어질 경우에 추가 하락이 보여질 텐데, 결국 관건은 이번에도 역시나 미국 연준의 선택입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암호화폐 투자펀드 QCP 캐피털이 나름의 분석을 제시했습니다. 이 회사는 미국의 2년물 국채 수익률이 5%까지 상승할 가능성이 있어서 이럴 경우에 암호화폐 등 위험 자산에는 하방 압력이 가해질 수 있다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1년 동안 미국의 2년물 국채 수익률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과 반대로 움직였다. 다만 주식의 경우에는 연준이 내년 금리를 인하할 거라는 기대감에 10월 중순부터 따로 움직였다. 그 결과 S&P 500과 나스닥은 두 자릿수 상승을 한 반면 비트코인은 6% 하락했다. 최근 연준이 기준금리를 5%대까지 인상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하면서 위험자산은 여전히 하방 압력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분석했습니다. JP모건 CEO가 이번에도 이런저런 멘트를 날려줘서 주목을 받고 있는데, 먼저 CNBC와의 인터뷰를 통해서 인플레이션이 모든 것을 잠식하고 내년 미국 경제를 침체로 빠뜨릴 수 있다. 코로나19 팬데믹 극복을 위해서 시장에 풀린 1조 5천억 달러 규모의 경기 부양 보조금은 내년 중반쯤 소진될 것으로 보인다. 소비자와 기업들의 지표는 아직은 견고하지만 언제까지 지속될 수 있을지 모른다. 연준의 기준금리가 5%를 향해 가고 있지만 5%의 금리도 인플레이션을 통제하기에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양반은 암호화폐를 놓고서는 서커스에서 손님을 끌기 위해 보여주는 소규모 공연, 이 사이드쇼에 비유하면서 애완돌로 묘사하기도 했는데, 이 멘트가 또 이런저런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먼저 암호화폐 트레이더 스카 멜커는 JP모건은 암호화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암호화폐 월렛 출시도 계획 중이다. 이들이 뭘 말하는지 보다 무엇을 하는지를 지켜봐라. 이렇게 한방 날렸고, 크라켄의 신임 CEO 데이비드 리플리는 이런 멘트는 디지털 자산 기반 기술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이다. 이렇게 꼬집기도 했습니다. 기성 금융기업들 가운데 가장 블록체인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있는 JP모건의 CEO가 왜 저런 말들을 하는 걸까? 그건 아마도 시간이 조금만 지나면 쉽게 확인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렇게 JP모건 CEO는 다소 이상한 헛소리를 잊을만 하면 한 번씩 시전하고 있는데, 이런 와중에 이번에 JP모건이 리플의 ODL 파트너인 아랍에미리트의 알파르단 거래소와 파트너십을 맺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아랍에미리트 기반의 기업과 파트너를 맺어서 중동 아프리카 지역에 대한 송금을 더 수월하게 만들겠다라는 JP모건의 의지 또는 계획이 엿보이는 부분입니다. 이번 파트너십을 통해서 JP모건은 미국 달러와 유로 등 주요 글로벌 명목 화폐 송금을 이 거래소를 통해서 할 수 있게 된 건데, 이 리플의 파트너 회사가 최근 50주년을 맞이한 곳이라는 점을 생각해보면 아랍에미리트 지역에서 꽤나 상징성이 크다라는 점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당장 JP모건이 알파르단의 리플 ODL을 통해서 XRP를 통한 송금을 활용한다라는 건 아니지만 추후 CBDC 시대가 본격화됐을 때
결국 JP모건도 리플도 일련의 협력 체제를 구축하면서 새로운 판때기를 만드는 상황도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리플 소송이 이제 약식재판 막바지 국면으로 접어들면서 과연 소송 결과가 어떻게 될지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여러 질문들을 남겨주시는데 해외 커뮤니티에서 현직 미국 변호사들이 제시하는 방안들과 제 개인의 관점을 종합해서 설명을 드려볼까 합니다. 먼저 리플이 승소하는 건 우리 모두가 바라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리플이 패소했을 때 과연 어떻게 될지가 중요한 포인트 가운데 하나인데 앞서 브래드 갈링하우스 CEO가 밝힌 것처럼 미국을 떠날 수 있고 이럴 경우에 영국을 비롯한 암호화폐 친화적인 국가로 본사를 이전하는 상황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패소 충격의 일시적인 폭락이 이어진 뒤에 이 리스크 해소를 통해서 회복하는 상황 그려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거론되는 또 하나의 시나리오는 법원이 리플랩스와 XRP를 나눠서 판단하는 상황입니다. 이건 존 디튼 변호사 등 리플 친화적인 변호사들이 제시한 내용인데 법원이 리플랩스와 XRP를 구분해서 판단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이럴 경우에는 XRP 자체에는 문제가 없지만 브래드 갈링하우스와 크리스 라슨 등 공동 창업자 등에 대해서 벌금이 때려지는 상황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또 하나의 상황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만약 리플이 약식 재판에서 승소했을 때 SEC가 이걸 인정하지 못하고 정식 재판으로 갈 때 이후에 최악의 경우에 대법원 판결까지 가게 될 때인데 만약 리플사가 이런 상황을 수용하면 소송 리스크는 몇 년 더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물론 리플이 지금 미국 밖에서 너무 잘 나가고 있는데 과연 브래드 갈링하우스 CEO가 이런 상황을 받아들일지는 개인적으로는 다소 회의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아예 본사를 이전해버려서 소송 리스크를 해소시켜버리는 게 리플랩스와 XRP 모두에 있어서 긍정적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법원이 결국 어떤 판단을 내릴지는 지금 단계에서 알 수 없겠지만 이런 여러 가능성이 갈래치기를 하고 있다는 점 바라보시면서 시장을 해석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워낙 불명확성이 지금 크다 보니까 우리의 답답함도 더불어서 커질 수밖에 없는데 이 역시 개미가 짊어져야 할 짐이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리플 소송 결과와 관련해서는 워낙 다양한 관점들이 많고 법원의 판단을 예측하기도 어렵고 해서 말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승소하면 가장 좋고 패소하더라도 영국 등지로 옮겨서 본사를 이전해서 리스크를 해소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면 더 좋지 않을까 그런 방향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리플이 과연 개미들의 무덤이 될지 아니면 새로운 부의 창출 통로가 될지 그건 지금 단계에서는 아무도 예단할 수 없다라는 점도 생각해 보시면서 소송 상황 바라보시면 더 좋겠습니다. 이번에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또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아주 큰 도움 된다는 말씀 함께 드립니다. 언제나 성투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크립토 노마드였습니다.